네, 이어서 33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소득접근법에서 자본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짜리예요. 자, 물음 1번은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쓰고 에르두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네, 그리고 물음 2번은 자본 환원율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물음 1번은요. 난이도를 제가 이제 2개짜리로 해놨는데, 앞단에서 물어본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쓰고 까지는요, 난이도 1개짜리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에루드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많은 수험생들이 다 소위 불이타라고 하는 불의타입니다. 불이타는 불의의 타격이라는 말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제 지엽적인 논점이 나왔다라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음 1번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루드법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비교 설명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을 둘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비교 설명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 1번 자체가 전부 다 쉬운 문제인데, 다만 이 에루드법이 지엽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많은 합격생들도 다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이, 이 에루드법이 31회 실무시험에 나왔었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엽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만약에 33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이었다면 에루드법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저는 31회 그러니까 31회 시험으로 저는 합격을 했는데, 31회 실무 때는 에루드법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에루드법이 실무기준 해설서에서도 아예 그냥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론에서도 그냥 탈락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아예 안 했었는데, 실무에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라는 거를 돌이켜보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 자체가 상당히 클래식한 내용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 소득접근법이라는 단어도 지금의 수익환원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익환원법.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옛날에는 옛날식 표현에서는 소득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도 보면 소득접근법, 그리고 뭐 원가법도 무슨 복성가식 평가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거랑 다른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옛날 표현. 그러니까 에르두법도 이제 옛날에는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제 생각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클래식하게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이 33회 문제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뭐 최신 트렌드만 대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항상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게 클래식하게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음 2번은요. 이거는 안정근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안정근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 안정근 교수님 책을 공부를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공부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아예 그냥 이 목차로 안정근 교수님 책에 그냥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그걸 아무도 공부를 안 했을 뿐이에요. 왜냐?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이제 시중에 그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하면은 사실 교과서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강의 교재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강의 교재는
교수님들 교과서를, 죄송합니다. 너무 악필이네요. 교과서를 짜깁기를 한 거예요. 짜깁기. 짜집기 아닙니다. 짜깁기인데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다 발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이 자본 환원율의 부분이 다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안 보고 그냥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여담인데, 저는 제가 이제 그 감정평가 이론 책을 하나 새로 짜깁기를 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수님들 책을 다 펼쳐놓고 이제 뭐 어떤 내용을 넣을까 다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되게 클래식하게 출제되기가 되게 좋은 논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자본 환원율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론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론 책을 만들 때 거기다 넣었었는데, 모든 강의 교재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이거 뭐야 했던 논제가 이 물음 2번입니다. 그런 물음은 사실 바꿔 얘기하면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여기서 점수를 못 받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저도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쓴 것도 없고 그냥 안정근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답안지에도. 문제 물음 1번부터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지만 에두두법 자체는 지엽적인 논점이었다. 다만 그것은 좀 변명일 뿐이고 실무 31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33회 시험에서 에루드법을 제끼고 들어갔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학습입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 실무에서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암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최고점과 최저점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에루드법을 분명하게 그냥 암기를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은 이 물음에서 굉장한 득점을 했을 겁니다. 암기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면 16에서 18점까지도 득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가능하다면 산식까지 기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답안지에다가. 이 개념 자체가 산식을 내포하고 있고 그 산식 자체가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산식을 답안지에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 답안 작성 전략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 설명하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빈출하는 패턴입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면요, 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한 A와 B의 비교 설명은 일단 첫 번째로 웬만하면 A와 B는 교과서나 실무기준이나 실무기준 해설서에 있는 개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A와 B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이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 설명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비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목차를 나누고요. 공통점은 한 가지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 가지. 나머지는 여러 가지를 적어도 돼요. 보통 비교 설명하라는 그 문제는 하나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 비교하라는 거는 A와 B가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교 설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두 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비교 설명하는 문제의 출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속성 하나를 설명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두 가지 이상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개수를 맞출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유형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비교 설명하는 것은 공통점 한 가지 정도를 적고 나머지는 차이점을 적으면 된다. 네, 비교 설명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은 일단 비교 설명하는 부분 보면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다 적어놨죠. 투자결합법 그리고 에루드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 설명은 없으면 없는 대로 점수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 설명하는 것 자체에 배점이 할당되어 있다. 저는 이제 3점 정도로 봤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총 20점짜리 문제인데, 자, 구분해서 쓰는 거랑 그리고 에루드법이랑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에루드법과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앞에 10점 뒤에 10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차가 일단 두 가지 유형 구분해서 쓰는 거 하나, 에루드법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공통점 차이점 두 개,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의 개념 설명하는 거 하나, 에루드법의 개념 설명하는 거 하나, 이렇게 목차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일단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거 나열한 게 지금 이거죠. 두 가지 유형도 나눠보자면 물리적과 금융 투자결합법, 그리고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앞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메인이죠. 그리고 이제 차이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는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도 또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배분을 하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점수를 많이 배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부분이 이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인데, 여기 이제 제가 배점 3점이라고 했지만 한 2점에서 3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2점에서 3점. 이제 나머지가 뭐 예를 들면 어쨌든 메인은 이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거였으니까 앞단에서는 이게 한 3점에서 4점, 3점에서 4점. 이게 정확히 몇 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이 정도 분량은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에서 한 5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의 개념을 쓰지 않으면 그 자체로 이 점수가 통으로 나가게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안 유형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쓰지 않는 답안, 나머지는 빼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어느 정도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할 줄 알고요. 투자결합법 두 가지 유형은 아무도 못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좀 공부를 조금 덜한 수험생이나 아니면은 조금 긴장한 수험생들은 여기서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쓰는 거에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의 두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한 수험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험의 하나하나의 다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은요. 자본 환원율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조정 방법. 이거는 책 교수님, 우리 안정근 교수님 교과서에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몰랐던 그런 생소한 문제였다. 27회 2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출되다. 이건 뭐냐면요. 27회 2번에서 자본 환원율과 할인율의 관계를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서술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본 환원율과 할인율의 관계를 부동산 경기 변동, 이제 거기서는 업무용 부동산이었는데 업무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서술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자본 환원율이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학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회 2번에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면서 자본 환원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그래도 내가 최소한 아주 못 쓴 그냥 벙어리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답안지를 쓸 때 있어서 내가 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니까 배점이 또 적어요. 하필 10점짜리였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쓸 수 있는 선에서 쓰고 넘겨야 된다. 이렇게만 써도 최소 3점에서 4점은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 자본 환원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안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본 환원율 조정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조정 방법. 이게 그냥 사실 뭐 5점, 5점으로 배분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7점과 3점 정도의 분량으로 배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썼고, 네,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 증감, 위험, 인플레이션. 그리고 조정 방법은 한 목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안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결합법 부분인데 일단 개설 보면 자본 환원율의 산정 방법 중 하나인 투자 결합법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물리적, 금융적 투자 결합법으로 구분된다. 이게 물음 1번이었죠.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은 에르두법과 각 방법이 가정한 내재한 가정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게 이제 물음 2였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물음 1이었고 이제 물음 2는 1번, 2번. 자본 환원율은 소득 증감, 위험,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고 각 요인에 따라서 상하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결합법의 개념 그리고 두 가지 유형하고 이하 산식해서 내가 산식을 표현할 수 있다면 답안지에 꼭 표현한다.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이 산식이 들어간 답안지와 들어가지 않은 답안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마찬가지로 산식을 꼭 기재를 해주고요. 에루드법도 마찬가지로 산식을 써주고 에루드법의 개념 그리고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을 비교할 때는 일단 공통점 투자자본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 그렇고 부동산 가치와 금융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이게 이제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이 이제 다른 자본 환원율의 산정 방법, 시장 추출법이라든지 뭐 요소 구성법과 구분되는 요소 중에 하나죠. 이 금융을 고려하였다는 거. 산식을 보면 다 금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투자결합법과 에루드법이 약간 묶이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구성 요소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겠죠. 요거는 다 이제 개념상의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 2 자본 환원율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 이 자본 환원율의 조정이라는 거는요 크게 소득 증감과 위험,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자본 환원율은 R이라고 우리는 보통 하죠. 순수익을 가치로 환원시키는 율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이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본 환원율을 상하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결과값이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순수익은 나와 있고 가치도 나와 있을 경우에 가치는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순수익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만한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 환원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본 환원율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다.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이 가치를 낮게 본다는 거고요. 이게 분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모니까 자본 환원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을 낮춘다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하 조정을 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조정을 하여야 되는 필요성이 어떤 것이냐? 그게 안정근 교수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득 증감, 위험,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소득 증감 볼게요. 순영업 소득의 추계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상부동산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매수자들은 기꺼이 지불하는 가격은 달라진다. 매수자들은 기대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증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으로 순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게 지금은 고정돼 있지만 이 순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똑같은 순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높은 순수익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야지 맞겠죠. 그러면 자본 환원율을 하락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순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자본 환원율을 상승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할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소득 증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위험도 마찬가지. 매수자들은 지역사회 여러가지 사실을 토대로 소득 추계를 하고 예상되는 소득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에 안정된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이 위험이라는 것은 이 순수익이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수익이 앞으로도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있다. 이 소득이 어떤 때에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이 있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똑같은 순수익이다 하더라도 이 가치를 낮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낮게 보려면 반대로 환원율을 상승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에 대한 조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 미래 소득을 예측할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소득을 추계하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은 매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순수익도 같이 증가를 해야지 이게 상세가 돼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순수익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가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환원율을 상승 조정을 해야지 맞겠죠. 네. 내용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조정 방법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증가하면 그럼 얼마나 내려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교과서에도 없기 때문에 출제자도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소득 증감, 순영업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에는 낮은 환원율을, 그렇지 않은 부동산에는 높은 환원율을 적용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위험도 불확실성이 높다면 높은 환원율,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불안정하니까 가치를 낮춰야 되니까 높은 자본 환원율을, 그리고 불확실성이 낮은 부동산에는 낮은 자본 환원율을 적용한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자본 환원율도 높아진다. 그만큼 상승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더 가치가 낮아질 테니까.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의 어떤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향후에 이 부분이 응용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이 기출문제
33회에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리까지 하셔야 돼요. 결어 부동산 그 투자결합법과 에르두법은 각각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쓰임새에 맞게 자본 환원율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유의사항을 더 쓴 거죠. 이렇게 구한 자본 환원율, 이제 물음 2번에 대한 거죠. 소득 증가 위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정해야지 적정한 감정평가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제 물음 2에 대한 마무리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2번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